제 나이 이제 부록을 넘긴 40대입니다. 이 나이 되면 누구 하나 대충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사는 40대 여자고요. 다만 남편 복이 지지리도 없어서 정말 이것저것 고생을 했네요. 그래도 요즘 다른 분들이 살기 퍽퍽하다고 하지만 저는 요즘 조금 살만합니다. 재정적으로 살만한 게 아니라 마음이 살만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조금 얌체짓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답니다. 먼저 제 어린 시절부터 하나씩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어릴 적엔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아빠는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하셨고 엄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지병이 있으셔서 오랫동안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셨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온갖 약통 그리고 병원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아빠와 있는 시간이 많았죠. 특히 더 크고 낯선 학교와 집, 그리고 가게에서 장사를 돕다 보니 나름 서빙 노하우랑 몇몇 찌개류까지 끓일 수 있는 수준은 되었어요. 하루는 아빠가 우리 딸은 나중에 시집가면 시댁에서 이쁨 받겠다. 왜요? 이렇게 못하는 요리가 없으니 당연히 시댁 이쁨, 남편 이쁨 받겠지. 아빠, 저는 시집 안 갈 거고요. 아빠랑 엄마랑 죽을 때까지 살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시집을 가더라도 제가 밥 차리고 그럴 일은 없어요. 요즘 남녀평등 시대에 제가 왜 밥 차려줘요? 서로 맞벌이 할 텐데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당돌 했어요. 근데 정말로 아빠 말씀처럼 그때 배운 요리 기술이랑 서빙하며 몸에 익힌 요령들이 이렇게 나이 먹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건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진 그래도 아빠 가게도 어느 정도 잘 돼서 저도 학교 다니고 엄마 입원비 내는데도 어려워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대학 다니면서부터였죠. 제가 학교를 서울로 올라왔고 대학 3학년쯤 되니까 아무래도 지방 내려가는 것보단 서울에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날이 많다 보니 집안일에 조금 소홀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천추의 한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날도 친구들과 수업 마치고 학교 근처에서 맥주 한잔하고 원룸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밤늦게 이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이모랑 많이 통화를 나누는 편인지라 그냥 밤늦게 전화하시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전화를 받을 텐데 사람의 촉이란 게 있잖아요. 뭔가 불길하더군요. 그리고 제 예감은 정확했어요. 엄마가 투병 끝에 스스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엄마는 정식적으로 좀 많이 편찮으셨어요. 물론 어떨 땐 정말 멀쩡하셔서 집으로 와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을 하셨지만 나날이 치료를 받고 약물로 어떻게든 인해를 부르려는 노력도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엄마가 하늘로 떠나버리고 난 후에 저희 집은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버티고 버텼던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 저 시집 갈 때쯤엔 엄마가 나아지실 거고 그때쯤 같이 엄마랑 예식장에 들어가는 게 버틴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신락 같은 희망자며 끊어졌으니 아빠도 갑자기 확 늙어버리시더군요. 아무리 작은 가게였어도 저 등록금 내주시고 그래도 버티며 사셨던 아빠가 갑자기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확 가라앉아 버리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제가 어떻게든 가게를 이어보려고 휴학기를 쓰고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참 쉬워 보이고 그냥 메뉴 음식 몇 개 해볼 때는 장사라는 게 참 만만하게 보였는데 막상 제가 주방에 들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손님 맞이하랴 가게 보랴 거기다가 장 보랴 세금 계산하랴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몸이 찢어질 듯 아픈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군요. 아빠는 됐다. 그냥 이제 장사 접고 엄마 사망보험금 나온 걸로 어디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살련다. 너도 딸이니까 엄마 보험금 받을 자격이 있으니 내가 유산 정도로 생각하고 남겨놓을 테니 일단 공부하고 있으렴.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빠는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말씀을 안 해주셨고 학생 신분에 엄마 보험금이 얼마냐고 따지는 것도 예의는 아닌 듯해서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아빠는 가게 정리하신 후에 지인이 운영하는 산장으로 가셔서 거기서 생활하신다고 했고 저는 휴학기를 쓴 김에
마음을 달래려고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악연의 남자를 만나고 말았어요. 그게 제 첫 번째 남자였고 평생 동안 저를 괴롭힌 남자가 됐습니다. 편의상 첫 번째 남편이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전 남편은 여행 도중 우연히 버스에서 만났고 이리저리 관광 코스가 겹치는 통에 몇 번 인사 나누다가 연락처를 적어줬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 서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그때 제 나이가 24살. 남편은 군대 다녀와서 학교를 다니던 27살이었죠. 참 어린 나이였죠. 첫 번째 남편 집안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무슨 기계 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꽤 호황이어서 집이 잘 살았죠.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남편은 좀 백수한량 기질이 많았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호탕하고 주변에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여자 문제도 복잡해 보였는데 정말 저한테는 잘했거든요. 그땐 어리기도 하고 삐쳤다가 화났어도 한번 잘해주면 다시 금방 마음이 풀리곤 했죠. 하지만 그때 저도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고 회사 일도 적성에 맞지 않고 그때 아빠가 여러모로 몸이 안 좋으신 터라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전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잠시 바람핀 걸로 크게 싸우게 됐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최종적으로 통보를 했어요. 우리 못 만날 것 같아. 아빠도 편찮으시고 나도 이제 서울 생활에 지쳤고 그래서 내려가려고. 마음대로 해. 정말 기가 차더군요. 그래도 잡아주는 신용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 짐을 싸고 고향에 내려왔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세상에나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너무 당혹스럽더라고요. 물론 전 남편과 결혼 전에 선을 넘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임신이 되니까 좀 의아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으니까 떳떳했거든요. 게다가 이걸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아빠에게 들키게 됐고 아빠는 무조건 아이를 낳으려며 화를 냈어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얼굴이나 좀 보자. 아빠의 불호령도 중요했지만 저도 아이를 꼭 낳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처음엔 펄쩍 뛰더군요. 하지만 저도 강하게 나갔죠. 솔직히 여기서 바보같이 물러설 순 없었고 일단 낳고 친정 확인할 테니 각오하라고 했어요. 역시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큰소리 치니까 슬쩍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근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우리 집이 손이 귀한 거 알지? 글쎄요, 몰랐는데요. 제가 여자친구이긴 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요. 솔직히 제가 유일한 여자친구도 아니고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뭔데? 저는 축복받으며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째려보시더니 너 아주 당돌하구나. 좋아. 우린 집안 사람으로 인정해 줄 테니 대신 아들을 낳으면 인정해 줄게. 요즘 아들, 딸이 어딨어요. 그리고 아직 성별도 모르고요. 저는 어쨌든 이 아이 아빠가 필요해요. 완전히 확 질러버렸죠. 시어머니도 알았다며 결혼을 승낙했고 그렇게 철없이 저지른 일 때문에 제 인생도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솔직히 결혼 전에 아빠가 솔직히 네 남편 될 사람이 좀 절부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섭섭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 입장에서 섭섭함에 그리고 걱정 어린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라 믿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려버렸습니다. 어차피 남자는 결혼하면 철들을 거란 말을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른들 말은 틀린 말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일단 시댁과 결혼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누가 저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받아주려고 하겠어요.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가 탐탁치 않게 보시더라고요. 게다가 결혼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일단 남편이 철부지라며 종잣돈을 모아서 나갈 때까지 3년 정도는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손이 귀한 집안이니까 아이를 낳을 거면 웬만하면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아들 딸 구분하고 있나 싶겠지만 그만큼 손이 귀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오냐오냐 잘 않더라 약간 철이 없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성별을 조절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냥 아들이 귀한 집안이란 걸 강조하려고 저러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제가 큰 실수였습니다. 일단 시집살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출가한 시누이가 있었는데 어찌나 저를 그 시누이랑 비교질을 하는지 정말 열불이 터질 지경이었죠. 그래도 시누이는 착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좀 성질이 괴팍하죠. 나도 알아요. 우리 나이도 비슷하고 저도 여기서 시누이지만 시댁 가면 저도 며느리 입장이라 그 마음 다 아니까요. 우리 편하게 지내요?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시누이였어요. 그나마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시댁에서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돈벌하고 계획적으로 시집온 여자 취급을 했고 저를 끝까지 식모 취급을 했어요. 게다가 미신을 엄청 좋아해서 맨날 점 보고 오면 천연이 우리 집안 말아먹는다고 했는데 이 부적만 있으면 그 나쁜 기운이 오히려 대흥한다더라. 너 이 부적으로 네 기운을 정화시켜.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았어요. 그때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솔직히 돈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잘 사는 집에 시집 가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임신을 했으니 더더욱 이 집에서 남아있고 싶었어요. 그래야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이 세상에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물질적으로나마 뭔가 혜택을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가 불러올 때쯤 남편의 철부지 행동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자기도 이제 아빠가 된다는 생각에 철이 든 거죠. 조금씩 환경이 나아지니까 당연히 버틸만 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정말 치가 떨리게 사람 피를 말립니다. 핑계는 좋았죠. 이 집안에 가풍을 배우라는 거였어요. 도대체 그놈의 가풍엔 허드렛 일이 왜 이다지 많은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물론 저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없는 일도 만드는 것쯤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대놓고 이렇게 해대니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그래도 이 집 며느리가 됐고 아이만 태어나면 이 모든 서름을 한 번에 보답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딸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설마했거든요. 하지만 설마가 정말 사람을 잡더군요. 왜냐면 제가 첫째를 딸에 낳았더니 반응이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싸늘했어요. 남들은 축하 전화도 받고 시댁 식구들의 사랑도 듬뿍 받는데 저는 출산하고 3일 정도 지날 무렵에야 시모가 산후조리원에 찾아와서 너는 팔자 좋게 여기 누워있어? 얼른 와서 집안일이나 도와. 할 일이 산더미야. 이러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서럽기도 했고요. 남들은 축하받고 사랑받는데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서럽고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몇 안 되는 친구 중에 한 명 불러서 짐도 싸고 조리원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짐 정리하는데 시댁 식구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남편은 왜 안 왔냐고요? 그때 남편도 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한참 일을 할 때거든요. 딱 30살 됐을 때네요. 그래도 그렇지 신입사원이라도 아이를 낳았으면 회사에서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오질 않았습니다. 차마 이 이야기를 아빠에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속상해 하실까 봐서요. 어쨌든 산후조리원에서 짐을 빼는데 짐을 빼주던 친한 친구가 너희 집 식구들은 아무도 안 오니? 이 갓난애를 업고 짐을 들고 나가는데 어쩜 너무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러움에 눈물 한 바가지 쏟아냈네요. 그렇게 다시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딸 하나 낳고 모진 시집살이를 겪었어요. 더욱더 살떨리게 모진 시집살이였죠. 그나마 시누이나 시아버지가 잘 대해준 덕에 버티만 했는데 이젠 모두 다 저를 식모 취급이었죠. 매사에 인격적인 모독도 있었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어야 하나 이런 허탈감도 들었지만 일단 아이가 생기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버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년 정도 종잣돈 모으면 이 집을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아이 낳고 1년만 더 버티자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남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게 됩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야, 그동안 열심히 모았잖아. 거의 쓰지도 않았고. 당신이 술 담배를 하는 사람도 아닌데 돈이 왜 없어? 사기라도 당했어? 아 몰라, 귀찮게 하지마. 남자들이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때부터 뭔가 스멀스멀 기분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야무지게 딴집 살림에 돈을 쏟아부었더군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정신 차리고 남편 노릇, 아빠 노릇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미 딴 살림 차리고 있었고 이 모든 걸 시누이 빼곤 다 알고 있더군요. 참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더니 이런 천인공노의 짓을 가족끼린 쉬쉬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졌죠. 이러려고 두 집 살림했니? 솔직히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냐? 그냥 실수잖아. 그래도 결혼했고 이렇게 아이까지 낳았는데 어쩜 니네 집안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기혼하려면 하든가.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고 싶으니까. 뻔뻔하더군요. 정말이지 제 인생이 왜 이 남자 때문에 이렇게 망가져야 하나 후회가 들었고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난 딸에게 미안해서 미치겠더군요. 그때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가 저에게 남자들이랑 저렇게 철이 없다. 미안하구나. 내가 널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 입장에서 너가 달갑지 않다 보니 많이 서운하게 됐구나. 미안하다. 대신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줄 테니 그냥 갈라서거라. 이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아픈 사람의 옆구리를 더 후벼 판다고 해야 할지 난감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 갓난애를 들쳐업고 친정아빠 집으로 왔죠. 정말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친정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사는 게 다 그런 거란다. 그리고 뭘 잘못했다고 네가 우니? 울지 마라. 울면 지는 거야. 그 말에 또 울었네요.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나에게 뭘 하셨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손이 귀하다 한들, 그리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한들,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는 시댁을 보니 정내미가 떨어져서 며칠 후에 남편과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집에 여유가 있으니 위자료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주더군요. 대신 조건이 더 이상 들러붙지 않겠다는 거였고 양육비는 이번 합의금으로 모두 끝낸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주변에선 평생 조금씩 받으라고 조언을 해줬지만 저는 그 집안하고 더 이상 엮이기 싫어서 그냥 한 번에 모든 걸 계산하고 깔끔하게 이혼해줬죠. 그래, 지옥 같은 현실에 아득바득 살아서 왔는데 이까지 생활도 못하겠냐? 살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아빠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인지 아빠도 예전만큼 건강하진 않으셨고 자연생활이 몸에 좋다더니 아빠에겐 맞는 말이 아니셨나 봐요. 오히려 아빠 병환이 더 커지셔서 제 딸이 유아원 다닐 무렵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고 이래저래 유산을 정리해보니 꽤 거액을 받게 됐습니다. 솔직히 경기도 지방의 작은 평수에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살 돈은 되더군요. 그래서 미련 없이 다 정리하고 다시 경기도 쪽으로 올라왔어요.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살면 적어도 무시당하고 살진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집도 구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아봤죠. 그때만 해도 약간의 여윳돈이 있어서 생활을 할 수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사회 물정을 잘 몰랐던 거예요. 계획적으로 살았어야 했는데 무작정 돈이 있으니 그걸로 지르고 본 터라 곡간에 곡식 줄어드는 건 생각 못하고 유산 남은 걸로 평생 살 줄 알았어요. 자연히 점점 생활비가 줄어드니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근데 가진 기술은 없고 부모님에게 배운 거라곤 식당 일하고 몇 가지 술안주랑 찌개 요리인지라 이걸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많진 않았습니다. 바로 아이는 유아원에 맡기고 낮에는 학교와 분식집에서 일을 했죠. 그리고 나중엔 학교 급식 파트 일을 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텼네요.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했어도 정말 눈물 나기 힘들었어요. 아이가 아픈 날이라면 정말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먼저 떠난 부모님까지 원망스럽고 축복받지도 못한 채 태어나서 제 인생 발목 잡는 아이까지 미워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저도 속에 천불이 나고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은 잠시뿐. 다시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행복한 날이 올 거란 생각을 하고 살았죠. 그래도 너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집도 있고 그나마 편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내 집 하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조건이기도 했어요. 나름 큰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액수까지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정말 방 2개, 그것도 작은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딸린 방 하나 구할 정도의 액수였어요. 아빠가 저에게 물려주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나마 그 중에 일부는 이미 아빠가 쓰고 남은 돈이고 그것도 제가 또 생활비로 썼으니까 좋은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판단을 잘못한 거죠. 차라리 그 돈을 더 아끼고 모았어야 하는데 집 하나 사두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부랴부랴 일을 했더니 정말 고생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했답니다.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나중엔 경험이 쌓이고 쌓이니 이젠 웬만한 일에도 끄떡 없고 처음엔 분식집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소개로 큰 갈비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 월급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름 있고 인테리어 잘 해둔 채 책에 잡힌 음식점은 복지가 나름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곳도 그런 곳이었어요. 차마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꽤 규모 있는 갈비집이었죠. 무엇보다 그 가게 사장님이 제 인생의 2번째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남자도 제 인생을 완전히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다정다감하고 직원들 잘 챙기는 멋쟁이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 중반쯤 넘어갈 때였네요. 가게에서 일하기엔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경험이 풍부한 데다가 워낙 일처리 잘해서 가게 직원들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사장들이 기가 막히게 눈치를 잘 채거든요. 사장님이 대우도 좋아지고 저도 그런 대우가 싫진 않았죠. 그런데 하루는 같이 일하는 친한 언니가 사장이 솔로인 거 알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미혼이라고요? 설마요, 돌싱이겠죠. 아니면 잘못 알고 있던가. 아니, 진짜 솔로래? 근데 시어머니 될 여자가 완전히 또라이라서 온갖 퇴방을 다 놔서 싱글이 된 거래. 우리 사장님도 엄청 불쌍한 양반이야. 에이, 하려고 했으면 그냥 했겠죠. 애도 아니고 엄마가 반대한다고 안 하겠어요? 돈 많고 능력 있으니까 어디 가서 즐기고 다니겠죠. 그때만 해도 대충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괜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해서 사장님을 관찰하게 됐죠. 그러고 보니 참 딱해 보이더라고요. 다른 가게 사장들은 돈 좀 모이면 아내나 혹은 처남, 처자한테 가게 맡기고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오직 가게 일에만 몰두를 했어요. 딱히 취미 활동을 하지 않아 보이더군요. 근데 성격도 좋고 대인관계가 좋아져인지 아는 사람도 참 많아 보였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사장님에게 사장님, 제가 여기저기 많은 식당에서 일해봤는데 정말 사장님은 갈비 사업하는 게 좋으신가 봐요? 왜요? 갈비를 좋아해 성공하죠? 안 좋아하면 되나요? 그 말에 솔직히 괜찮은 남자구나 라는 생각 정도만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 정도 생각만 했지 그 이상 이뤄질 거라고 상상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가게의 사장님의 또라이 엄마, 나중에 저에게 예비 시모가 될 아줌마가 온 적이 있었어요. 우연찮게 제가 물을 한 잔 가져다 드렸는데 물컵을 보더니 야, 네? 너 여기서 얼마나 일했어? 딱 이러는 거예요. 순간 놀라서 움찔했지만 저도 음식점에서 나름 산전수전 겪어본 여자라서 바로 물컵을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냈죠. 문제는 물컵 주변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겁니다. 성격 좀 이상한 사람들 중에 그런 것도 지저분해 보인다며 난리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딱 그런 유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제가 실수했습니다. 바로 잘 살균되고 깨끗한 컵으로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이랬죠. 그랬더니 사장님 어머니가 어디서 기분도 안 되어 있는 애가 우리의 가게 망치려고? 이러는 겁니다. 정말 못 배워먹은 아줌마였습니다. 이런 여자 밑에서 어떤 며느리가 견디겠어요? 저도 혀를 차게 되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에 주방장이 장사 시작 전에 빈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기는 이미 들여다 놓은 게 있으니 문제는 없지만 이미 가게는 열었고 추가 음식을 만들 사람이 부족했던 거죠. 물론 큰 부장이라서 보조 주방장도 있었지만 그 보조 주방장을 보조해줄 사람도 있어야 하거든요. 사람들은 몰려오고 내놓아야 할 추가 반찬이나 사이드 메뉴도 해야 하는데 그때 제가 바로바로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했습니다. 어린애들 모시고 오는 손님이 많은지라 바로 맛있는 돈가스 요리 메뉴 뚝딱 해서 서비스로 내놓고 다른 밑반찬들도 이미 눈치껏 받은 장소에서 다 꺼내서 착착 세팅을 해두었죠. 어릴 적부터 아빠한테 보고 배운 것도 있고 이미 이런저런 식당에서 몸에 체득한 터라 바로바로 움직였습니다. 솔직히 식당 이모들은 다 아는 방법이긴 하는데 이걸 막상 바로 실천에 옮기고 움직인다는 게 어려운 건데 희한하게 그날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장 눈에 또 띈 거죠. 더 잘해주더군요. 그런 자상함에 저도 조금씩 사장님을 남자로 보게 됐고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고기 굽는 타이밍에 옆에서 숯불에 나르던 분하고 부딪히면서 숯불이 제 다리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사장님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때 살짝 눈치를 챘죠. 혹시 사장님이 날 좋아하는 걸까? 이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치료 끝나고 며칠 후에 사장님이 저를 좀 보자고 하더니 우리 가게 와서 고생만 하고 다칠 뻔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어디 좋은 데 가서 식사라도 할래요? 아니 이렇게 좋은 갈비를 매일 보는데 어디 다른 데 좋은 곳이 있어요? 에이 그럼요 많죠. 그렇게 사장님과 저는 조금씩 가까워졌고 저는 딸이 있다는 사실과 그동안 아팠던 이야기까지 천천히 내비쳤습니다.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 정도로 아픔이 있고 사연 있는 여자니까 자신 있으면 나랑 사겨라. 하지만 자신 없으면 빨리 떨어져 도망가라. 이런 의도가 강했죠. 근데 두 번째 남편은 저를 꽉 붙잡아줬습니다. 어쩐지 당신을 볼 때마다 그냥 여자 같지 않았어. 뭔가 아픔도 있어 보이고 사연도 있어 보였어. 이제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솔직히 그 말을 바로 믿기엔 저도 이제 산전수전 겪은 터라 쉽게 오케이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아이도 사리 분별력이 있는 유치원생이었고요. 근데 두 번째 남편도 그런 사정을 아는지라 천천히 다가와 주었고 우린 그렇게 사장과 조먹어다니었지만 티를 안 내고 천천히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날도 열심히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테이블에서 물끄러미 저를 보는 거예요. 그날 점심 장사가 워낙 잘 돼서 바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선은 너무 느껴져서 저 여자가 날 왜 이렇게 보는 거지? 하고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되는 순간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 신우이였어요. 세상에나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신우이가 저한테 오더니 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지금 바쁜 것 같은데 조금 한가해지면 여기서 커피 한잔 해도 돼요?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미 다 정리하고 남남인지라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지옥 같던 시집살이 중에 그나마 저랑 말이 통하던 숨통 같은 신우이의 부탁인지라 잠깐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계속 서빙하고 주방 왔다 갔다 하는데 손발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발이 떨려서 옆에 있던 다른 서빙 아주머니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이럴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가게가 좀 한가해져서 신우이랑 잠깐 커피 한잔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언니, 우리 오빠 소식 알아요? 아니요. 이제 남남인데 소식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이유도 없죠.
하긴 제가 괜히 지책맞게 이야기를 꺼내네요. 다른 게 아니라 오빠는 또 이혼했어요. 아, 그래요? 언니 가슴에 대못 박더니 아주 제대로 당했지 뭐예요? 그놈의 아들이 뭔지. 솔직히 두 번째 언니도 아이 못 낳아서 엄마한테 구박만 당하고, 그래서 그 언니가 우리 엄마 차로 밀어버린다고 난리치고, 끔찍했네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 그 지옥 같은 일들이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지나더군요. 두 번째 여자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여자분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란 생각도 들었어요. 어쨌든 신우이가 들려준 전 남편 소식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좀 씁쓸하더군요. 그래도 신우이는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즐겁게 이야기를 마치고 다시 일을 하는데 두 번째 남편이 어딜 나갔다 오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몰래 데이트를 즐긴 지 2년 정도 되었어요. 아이도 이제 갈비집 사장,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이 될 남자에게 슬슬 마음의 문도 열 때쯤이었고, 두 번째 남편도 가게를 좀 더 확장한답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닐 때라 가게를 비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현장에 확인차 나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친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수술 후에 완쾌가 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심하면 기억력이 감퇴될 수도 있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수술이 잘못되면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제 가슴을 부여잡고 2년이 오고 나서 집안꼴이 제대로 되는 적이 없네. 너가 우리 집안에 무슨 흉을 불어넣는 게냐? 이러면서 온갖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순간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낮아지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헤매고 있으니까 저를 아는 친구 중 한 명이 위로해준답시고 집 근처에 와서 불러내더군요. 제 이야기를 다 듣던 친구는 너 그냥 결혼하지 마. 여기서만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 팔아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네 장사해. 너 정도 해보면 재혼한다고 나서면 줄 설 남자들 많아. 너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집구석에서 이런 대접 받아. 이러는데 저도 혼란스럽더군요. 그런데 남편의 수술이 생각보다 잘 됐고 다행히 크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라서 금방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처음엔 큰 사고는 오진했다며 관리만 잘하면 된다며 퇴원을 시켜줬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었고 병가로도 제가 잘해서 큰 문제가 없었기에 일단 예비 시어머니에게 점수를 따놓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도 자기 도와줘서 고맙다며 결혼 이야기까지 나온 찰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남편의 사고에 위기가 올 뻔하긴 했는데 오히려 이걸 계기로 전화위복이 된 듯해서 조금은 한시름 놓고 있었죠. 일단 남편이 완벽히 회복되면 그때 정식으로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결혼 이야기를 나누기로까지 두 번째 남편이랑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날 아침부터 뭔가 찜찜하더군요. 뭔가 일이 또 생길 것 같아서 불안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게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온 겁니다. 바로 첫 번째 남편이었어요.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더군요. 남편이 오자마자 자기 신세 한탄을 늘어놓더니 미안하다. 면목 없는 부탁이지만 아이를 우리 집으로 다시 보내줄 수 없겠니? 무슨 소리야. 양육권 주는 조건으로 깔끔하게 이혼했잖아. 솔직히 이제 우리 집에 아이가 안 생겨. 무슨 저주라도 걸렸는지.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저랑 헤어지고 난 후 둘째 부인도 아이가 안 생겨서 대판 싸우고 헤어졌고 세 번째는 혼인도 하기 전에 저와 비슷하게 임신이 됐는데 아이가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안 풀리려는지 그녀랑 소송까지 가게 됐고 그 잘나가던 집안 가세도 요새는 점점 기울었다는 겁니다. 이야기 들으니 정말 사람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첫 번째 시모가 미신을 유독 좋아했는데 도저히 일이 안 풀리니까 어디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보니 그 첫째가 복덩일인데 그걸 찼어. 복이 나간 자리에 귀신들이 들어와 깨차고 앉았으니 아들 일도 안 풀리고 평생 시달리는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도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더군요. 그래서 개소리 하지 말라고 단칼에 거절했죠.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며 잘 생각해달라고 하더니 돈 봉투를 내미는 겁니다. 이유는 없고 그냥 자기 과거를 반성한다며 사과의 위로금이라며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솔직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돈은 안 받겠다며 뿌리치잖아요. 저는 받았습니다. 아니, 더 받고 싶더군요. 제가 당한 수모에 비하면 이 정도의 돈은 돈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무 대가 없는 돈이라고 하니 받은 다음에 돈 5만 원 주면서 이걸로 택시비하고 다음엔 오지 마. 라고 해줬죠.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틈만 나면 전화하고 들이대는데 점점 미치겠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가게에 없으니 이상한 사람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이 안주인이야? 바깥 양말은 어딨어? 남의 꽁짓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꽁짓돈이 뭔지 알았네요. 이야기 들어보니 남편이 사고당한 날이 사업차 나간 게 아니라 도박장에서 돈 잃고 꽁짓돈 끌어서 쓰고 기분 나빠서 술 마시고 나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더군요. 이유를 알고 나니 머리가 하얘졌지만 일단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남편이 회복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아직 결혼도 안 했지만 제가 총대를 메고 시간을 벌어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에게 당신 혹시 나한테 숨기려는 거 있어? 하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있지. 이제 우리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내가 숨기려고 말을 안 했어. 우리 엄마도 너 데리고 오래. 이러는 겁니다. 순간 남편에게 따지려고 했던 제 마음이 스르륵 녹더군요. 그까짓 거 도박 돈이야 금방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라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다고 밀어버린 거죠.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처음으로 시댁에 찾아가기 전날에 친구 만나서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꺼냈더니 갑자기 친구가 너 혹시 몰라. 그러니까 핸드폰 녹음기에 켜놔. 왜? 네 남편도 도박하는 거 숨기고 있었고 네 시어머니 될 여자도 한 손가락 한다며.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그날 대화 나누는 거 꼭 녹음해놔. 너 요즘 회사에서 연봉 협상할 때도 녹음기 꼭 켜놓는 거 몰라? 이것도 네 인생 협상인데 할 말하고 들을 말 듣고 다 기록해놔야지. 그래야 나중에 너도 할 말 다 하고 살지. 그 말에 일리가 있더군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에 휴대폰 녹음기 켜놓고 시댁에 갔습니다. 많이 떨리더군요. 그런데 가게에서 몇 번 뵙고 병원에서 몇 번 뵙긴 했지만 정식으로 인사드리려니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제는 다정하게 대해주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냉담한 표정으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는 주방에서 접시나 닦어? 이러는 거예요. 남편도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이야기가 다르지 않냐고 난리가 나고 저는 모멸감에 못 견디겠더군요. 그래서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잡히고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부르려고 보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아뿔싸 시댁에 두고 온 겁니다. 다시 찾으려고 보니 남편이 핸드폰을 들고 저를 쫓아오더군요. 그러면서 미안해. 엄마랑 잠깐 이야기하느라 바로 못 쫓아왔어. 너랑 결혼하는 거 승낙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저러시네. 미안해. 그러면서 저를 집으로 끌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아까와는 180도 다른 얼굴로 아이고 우리 며느리 미안해. 내가 마음이 좁아서 바보같이 말을 했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바보 같은 CM이야. 이러면서 방실방실 웃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지만 일단 차려주신 음식 잘 먹고 언제 결혼하나 이야기도 나누고 딸도 잘 키워주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으며 집으로 돌아왔죠. 기분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도 왜 갑자기 180도 바뀌었나 찜찜한 마음에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혹시나 핸드폰에 무슨 말이라도 녹음된 게 없을까 하고 핸드폰을 켜서 녹음 내용을 들어보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거기엔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시어머니는 애비애미도 모르는 것이 우리 집에 기어 들어오려고 해서 다 망치려고 하네.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더니 은혜도 모르고. 저런 것이 나중에 지 남편 잡아먹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년이야. 이런 말을 막 해대는 겁니다. 정말 쓰면서도 토가 나오네요. 역겹더군요. 근데 더 역겨운 건 남편이었습니다. 어쨌든 저 여자가 돈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참아요. 집도 있고 저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사망 모은 거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좀 받아서 일단 가게 빚진 거 대충 갚으면 되죠. 그 정도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 지금 받게 생겼어요. 다 저당 잡혔는데.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뭐하니? 전 남편이랑 캥기는 거 있는 것 같은데. 혼인신고 안 하고 일단 돈부터 받으면 되니까 엄마는 좋다고만 해줘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소름 끼치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좀 있는 걸 알고 그 돈 일단 무담보로 빼돌려서 자기 도박 빚이나 가게 빚 갚는데 쓰려는 거였습니다. 세상에 정말 미들로 하나 없다더니 정말 이런 놈도 있구나 싶었어요. 정말 지지리도 저는 남편 복이 없는 여자인가 봅니다. 하나같이 이런 놈만 걸리니 치가 떨리더군요. 너무 비참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 떠오르더군요. 나한테 상처 준 인간들에게 크든 작든 한 방은 먹여줘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예비 시모에겐 어머니, 결혼식 하려는데 좋은 칼이 있으면 오래 산대요. 그거 어머니가 사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현재 시어머니들 아줌마를 불려먹었고 나중에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저는 지금 가게 보느라 정신 없는데 애를 좀 봐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딸 뒤치다거리를 다 시켰어요. 시어머니는 그거 다 해주면서 근데 혹시 결혼 언제 할 거니? 올해 안에는 해야지. 그러려면 그전에 혼수나 예물 같은 걸 말이다.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서 말을 다 끊어버렸죠. 시댁에서 그냥 살면서 생활비도 안 꼈고요. 두 번째 남편은 남편대로 솔직히 돈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내가 당신 도박 빚는 거 모를 줄 알아? 지금 태교하기 시댁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요. 하면서 임신한 것처럼 말을 돌렸어요. 둘째 남편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깨갱하더군요. 어머니, 뱃속 아이가 나중에 아빠 닮아서 도박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막 짓거리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아이가 발길질이 장난 아니네요. 아주 힘차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찍소리 못했고요. 그렇게 한 석 달 있다가 유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에겐 헤어지자고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남편에게 받았던 현금 100만 원 주면서 미안. 나도 시어머니랑 같이 시집살이 해봤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 이건 비록 우리가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여기서 나랑 우리 딸이 살았으니 월세라고 생각하고 받아둬. 그리고 나 가게 그만둘 거니까 퇴직금 챙겨주고. 안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러고 나와버렸죠. 솔직히 속으로 너무 통쾌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 혼자 숙만 앓다가 도망치듯이 어디론가 떠났을 텐데 그냥 석 달 재미나게 놀다 간다는 마음으로 나왔죠. 그리고 제 돈 나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전 남편이 둘째 남편 될 뻔한 사람에게 돈을 준 셈이 됐네요. 그렇게 갈비집 나와서 요즘은 재장사하고 있어요. 경기도 집 팔고 지방으로 내려와서 작은 가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어떻게 됐냐고요? 한동안 우리 딸을 데려가고 싶다고 하더니 도대체 시어머니가 어디서 또 무슨 점을 봤는지 그 소리가 쏙 들어갔더군요. 시누이한테 슬쩍 들은 말로는 다른 점쟁이의 점괘를 믿었는데 그게 잘 풀렸나 봐요. 정말 어이없는 집안이죠. 미신에 그렇게 목매고 사는 걸 보면 말이에요. 어쨌든 아직까진 돈이 부족하고 허덕이는 삶입니다만 적어도 행복해요.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내 가게가 있고 내 집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에겐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진 않았네요. 하지만 엄마로서 2배로 3배로 사랑을 듬뿍 주면 아이도 행복할 거라 믿습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